블로그 자체를 활용을 하는 이유는 오늘 방해하는 게 많네. 자, 블로그 자체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간단히 우리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군자역에 있는 원룸이 필요해서 군자역 원룸을 찾고 싶은데 신축 원룸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신축 원룸 이런 식으로 누군가 검색을 할 거예요. 그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는 요 뷰 탭에 있는 블로그, 카페가 먼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래부터의 블로그는 1인의 어떤 개인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일기장과 같은 게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왜 사용할까요? 라는 부분을 가볍게 한번 읽어보자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나의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활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겠고 나의 기록물로만 남기고자 한다면 비공개로 게시물을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케팅 용도이기 때문에 공개 게시글을 쓰게 되겠죠. 자, 기업의 소식이나 홍보, 광고 도구로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기관에 대한 저희 기관에 대한 소식을 블로그에다 적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볼 때 그 부분이 이제 걸려 나오면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나 광고 도구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주제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블로그라는 게 PC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에서도 블로그를 쓰실 수가 있어요. 또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이 활성화가 되면서 다른 SNS, 우리 과정에서 배우게 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는 다른 SNS들 많죠? 그런 SNS 등으로 쉽게 공유도 가능하다라는 게 블로그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에서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군자역 원룸, 군자역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파워링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러고 부동산이란 데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에 보면 여기 I자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거는 주로 광고들에 많이 붙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광고고요. 근데 이 광고가 여기 띄우기 위해서는 비용을 꽤나 지불해야 돼요. 제일 저렴한 게 한 클릭당 70원에 부가세 7원인데 한 번 클릭당. 근데요. 그게 제일 저렴하게 먹힌 거기 때문에 등수로는 저 밑으로 내려가요. 즉 안 보여요. 그러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할 거냐면 키워드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비싼 키워드는 10만 원짜리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지역이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의 보통 키워드라고 한다면 한 7,000원, 8,000원, 5,000원 이렇게 매겨지는 키워드들도 있어요. 자, 한 번 클릭당. 근데 사람들이 한 번 클릭만 하나요? 그리고 클릭한다고 무조건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띄웠어요. 그래서 뷰라는 탭에 바로 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상위 노출이 됐죠. 근데 이거는 공짜예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블로그에서는 더 좋은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위 노출을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해준다든지 왜냐면 C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뢰성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데다가도 블로그를 쓰면서 블로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은 것들이 여기 이제 이미지 탭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이미지만 보다가 여기 이쁜 것 같아 라고 눌러서 블로그 글을 보고 그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뷰만 노리더라도 블로그만 노리더라도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고
동영상이라는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에 올린 것들도 꽤 많지만 카페나 블로그의 글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미지 탭, 동영상 탭, 그리고 통합해 보시면 웹사이트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그냥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군자역 신축 원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세부 키워드를 적은 거죠. 그러니까 큰 키워드, 뭐 군자역, 원룸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눈 키워드를 적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뷰 탭이 먼저 떴죠. 그 다음에 이 티스토리나 뭐 어쩌고 이렇게 뜬 애들이 웹사이트예요. 간단히 말하면. 티스토리도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라는 다음에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 있는 게 뜬 거고요. 여기 동영상은 보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에 띄운 것들이 이렇게 뜬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레이스, 여기 이제 부동산 그 중개사무소들 보이고, 그 다음에 지식인. 예, 지식인도 우리가 무료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지식인,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가 파워링크, 이 광고잖아요. 광고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보다 한참 뒤에 블로그보다 못하게 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공짜 홍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다른 SNS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에서는 웬만하면 블로그를 좀 하시거나 체험단을 해서 블로그를 쌓게 그 블로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우리는 꼭 좀 잡아가야 되는 하나의 목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SNS도 많지만요. 그 중에서 이제 블로그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블로그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자, 블로그 구상하기 8페이지의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처음에는 블로그의 운영 목적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나의 일상을 기록해 놓는 일기장처럼 활용하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러이러한 제품들 써보니까 되게 좋던데 이런 제품들을 홍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도 주고 싶고 아니면 나의 노하우를 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영업직 사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딜러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가 믿음직한 딜러라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신뢰성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어떤 목표로 블로그를 이용을 할 건지는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운영 목적을 정해 주시고요. 그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블로그를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물건을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목표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예를 들어 매출 향상 부분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본적인 그냥 일상에 대한 생활 같은 걸 담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목표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블로그 대상 정하기. 그렇다면 내 블로그를 누가 봐줬으면 하는가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상 고객 또는 가망 고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블로그를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고객들이 될 테고 그런 고객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좋아할 것인지 그리고 나이대는 어떠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글에다가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블로그에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블로그의 주제 정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C랭크 알고리즘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정해서 올려야 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의 일상을 담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으면은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블로그명 짓기. 자, 이 블로그가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를 알 수 있나를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군자역 신축 원룸을 쳐보니까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빌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블로그 이름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해피종 하우징 신축 빌라 알림이. 그럼 여기는 약간 전문 빌라 업체 느낌이 좀 나네요. 그쵸? 여기는요, 부동산 공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사무소,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를 하는 어떤 매물 정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긴 어떠해요? 신축 빌라 전문가. 그럼 여기는 이제 빌라, 신축 빌라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블로그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물론 포스팅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포스팅의 제목보다 앞쪽에 먼저 있는 거는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의 제목을 좀 잘 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옆에 있는 건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 해피존 하우징이나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사무소 그림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마 집 그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은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올리셨던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블로그 카테고리 목차 구성하기인데요. 내 블로그의 게시물을 잘 정리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구분을 짓는 분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군자동 신축 빌라에 대한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광진구, 뭐 중랑구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원룸, 투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어떤 블로그의 게시물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밑에는 블로그 용어 알아보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블로거라고 한다면 블로거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블로깅이라고 한다면 블로그에 대해서 뭐든 쓰고 꾸미는 그런 과정들은 블로깅이라고 합니다. 포스트라는 거는 글을 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시하다, 포스팅에다가 올린 글을 포스트라고 하고요. 포스팅이라는 거는 그 올리고 있는 행위를 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챕터 2의 블로그 시작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에 따라 일기처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을 쓰는 공간이 바로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린 거기다 마케팅을 더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들으실 때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닌 분은 그냥 내가 취미로 내가 예를 들어 내 일상을 그냥 기록하는 공간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작성하세요.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나의 어떤 추억의 앨범이나 공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진짜 마케팅을 위해서 한다. 그거는 이제 뭐예요? 상위 노출이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뽑아서 그거를 이제 글 속에 녹여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운영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꼭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딱히는 없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는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 블로그가 아마 기존에는 딱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최근에 회원가입한 경우는 블로그를 만들게 뜨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입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로그인만 좀 해주실래요?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해서 만드시면 돼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체험단을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체험단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리뷰가 들어있으니까 잘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일단은 요 잡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선전을 하나 더 해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전문 블로그는 아니니까 써보고 느낀 어떤 고객의 후기 같은 느낌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블로그이기도 해요. 뭐 또 하나는 애드센스예요. 애드포스트. 그래서 간단한 이 블로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목적으로 이 블로그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세팅용 블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 하셨나요? 자, 모두들 로그인 되신 거 확인했고요. 이제 블로그로 가볼게요. 블로그는 여기 블로그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맨 밑에 내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 내 블로그 좀 설명을 좀 할 겸 제가 블로그 탭을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길 누르나 똑같아요. 자, 이 블로그 탭은 블로그들을 그냥 소개하는 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소개하고 있는 블로그들과 이웃의 새 글들이 보이죠? 이 이웃의 새 글은 나랑 이웃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글을 쓴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웃과 소통하기가 되게 좋아서 이런 블로그 탭도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블로그로 갈 때는 옆에 보면 내 블로그 있어요. 여길 눌러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네이버에서 여기 블로그에 여기 내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아마 저랑은 조금 다른 형태같이 보일 거예요. 잠깐 그 화면만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블로그 들어가셨을 거고 장수를 조금 넘겨서 12페이지를 볼까요? 우리 블로그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블로그 누르고 내 블로그. 그죠? 그랬더니 아마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드시는 분은 이런 창이 떴을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블로그. 여기서 우리 나중에 할게요 누른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먼저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할게요를 누를 필요 없이 아마 블로그 화면이 보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타이틀이라고 해요. 저는 뭐가 꾸며져 있으니까 잠깐만 스킨을 덮어 씌워버릴게요. 잠시만요. 아마 여러분들 스킨이 아마 기본이 요 스킨 도큐먼트 정도 될 거예요. 저도 덮어 씌워서 비슷하게 보이게 해놓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또 꾸밀 거라서. 자, 이제 비슷하게 보이죠?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타이틀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그냥 흰색으로 제 그 블로그 이름만 적혀 있죠. 자, 이 부분에 아까처럼 예쁘게 꾸며주게 된다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블로그의 간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바 영역이라는 거는 지금 1단형 레이아웃 상태에서는 보이진 않을 거고요. 잠깐 스킨을 그러면 제가 조금 바꿔서 2단형 레이아웃으로 잠깐 보이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게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드바 영역에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그리고 뭐 포스트라든지 뭐 이웃 커넥트라든지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포스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을 포스트 영역이라 하고요. 카테고리는 블로그의 메뉴인데요.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는 실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블로그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들로 선정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웃 커넥트라는 거는 이웃 찾아서 들어갈 때 쓰는 부분이긴 한데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웃 커넥트라 해서 이웃이나 서로 이웃한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웃 커넥트라고 해요. 저는 위젯으로 꺼내놓진 않았어서 그 부분은 안 보이죠? 자, 넘겨서 볼까요? 스텝 3입니다. 블로그에 기본 정보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프로필 창 옆에 보시면 관리, 통계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또는 저는 여기 상단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니까 내 메뉴라는 부분 보이시죠? 상단에 내 메뉴를 눌러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기본 설정에 블로그의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블로그 주소는 기본적으로 blog.naver.com / 다음에 내 아이디로 보통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예전에 만드신 분들의 경우는 여기 변경 눌러서 한 번 정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블로그를 눌러서 아까 생성하신 분의 경우는 이미 블로그 이름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설정했기 때문에 블로그의 주소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블로그 주소라는 거는 사람들이 직접 블로그 주소를 쳐서 들어올 일은 많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내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브랜딩을 할 목적이라면 블로그의 이름을 기왕이면은 내 상호와 비슷하게 또는 조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블로그 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블로그 명의 경우는 내 블로그의 특징, 내 블로그의 얘가 이제 어떤 블로그냐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블로그 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누구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의 블로그명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 쪽이면 그에 이제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군자동 신축 원룸을 쳤을 때요. 뭐 여기 같은 경우 성수동 중개사, 여기 같은 경우 미스쿠스 올라 부동산, 여기는 뭐 시소주택 해서 보면은 약간 여긴 주택에 대한 데구나를 알 수 있고, 여긴 어때요? 청소 전문업체 제클릭.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 전문업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이름들을 좀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 지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내용들과 리뷰를 담는 블로그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적었어요. 자, 별명은 그냥 엘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블로그명과 별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간단하게 지어주시고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자, 소개글 같은 경우도 가볍게 소개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같은 동종업체의 블로그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적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고 여기가 내용이 비슷하게 적으면 괜찮겠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은 없는 거기 때문에 소개글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내 블로그의 주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이나 맛집에 대한 리뷰도 담고 있어서 그냥 상품 리뷰라고 넣었어요. 근데 뭐 일상 생각으로 가든 상품 리뷰로 가든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진 않으니까 이 중에 그냥 제일 좀 관련돼 있다 싶은 걸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기본적으로는 가로 세로가 1대1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딱히 아직은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도 일단 그냥 둘게요. 사업자 확인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위젯이라는 공간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일상이나 저와 같이 리뷰를 선전하는 블로그라고 한다면 굳이 사업자 정보가 필요 없겠지만 아까처럼 뭐 부동산의 어떤 매물 정보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든지 학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업자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위젯에서 설정하는 부분이라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거는 아마 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네이버에도 있거든요. 그걸 네이버 톡톡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어떤 문의를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톡톡이라는 서비스를 신청을 해두셔도 됩니다. 근데 일상이라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상이나 제품 리뷰에 대한 거는 저는 연결 안 함으로 두고 있고요. 학원 블로그는 이거를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메뉴가 안 뜨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띄우실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조금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위쪽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네, 새 탭 하나 열겠습니다. 잠시 네이버로 가서 왜 이렇게 못하죠?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찾아가 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는 모두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톡톡이라는 메신저,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상담 창구를 하나 더 트고 싶은 사람들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여길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파트너 센터.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톡톡 계정을 처음에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 톡톡 계정을 만든다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서비스랑 연결할 거냐 뜨는데요. 우리가 다른 서비스 쓰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너뛰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정 정보는 개인으로 해서 그냥 다음 누를게요. 세 번째, 프로필 이미지가 있다면 집어넣으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미지가 딱히 없기는 하겠구나. 그죠? 어쨌든 이미지가 있다면 아무런 이미지나 선택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명을 적고 나머지 채워 넣으실 것들이 있다면 채워 넣으신 후에 사용 신청을 하시면 보통 검수는 하루 정도 있다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블로그에 네이버 톡톡을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상담을 받을 때 물론 전화 상담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받고 네이버 톡톡으로도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담 창구 같은 느낌으로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리시는 분은 굳이 상담 창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거다. 요 정도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네이버 톡톡을 활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여기 이제 프로필이랑 프로필명 그리고 뭐 간단한 소개글 있으시면 적고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 검수 후에 이제 그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충 한번 채워놔 볼게요. 아무 그림이나. 자, 프로필 이미지를 넣고요. 프로필명. 그러고 뭐 소개말 여기는 필수사항 아니죠? 그냥 사용 신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검수중을 거쳐서 이후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용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톡톡 URL이 제공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 URL을 전달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출판사에 있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와 볼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어볼까요? 영진닷컴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IT 전문 출판기업 영진닷컴 해서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 부분에 부록 CD 다운로드라고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IT 도서 교재 있는데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쓱이라고만 적어볼까요? 저희 책 이름이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쓱이라고만 적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쓱싹 시리즈들이 쫙 뜹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있네요.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요 옆에 부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떴을 거예요. 자, CD 원전집을 클릭해서 받아보시면 어디에 받을 거냐 이렇게 뜨면 되게 편한데 바로 다운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공간은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받아지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파일을 찾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팝업으로 뜨지 않는다 한다면 설정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에 점점점 보이시죠? 네. 여기서 설정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왼쪽에 이제 메뉴 중에 다운로드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자동으로 받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다운로드 폴더에 막 여기저기서 받은 것들이 다 뽕짝돼 있다 보니까 파일을 찾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자, 다시 요거 제가 X 눌러 닫을게요. 창이 없어.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문서 폴더에 저장해 볼까요? 문서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새 폴더. 선생님, 네. 자, 요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안 돼요라고 하는 분들 들어가 보면 또 엣지 브라우저에서 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게 왜 인터넷이 두 개나 브라우저가 있어가지고 속을 새길까요? 그죠? 자, 일단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크롬 브라우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도같이 생긴 애 있죠? 얘가 엣지 브라우저예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질문하셨던 분이 들어갔던 거 엣지 브라우저에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엣지 브라우저로 다시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로 갈게요. 얘 끄면 나오겠구나. 네이버에서 여기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었고요. 여기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 기업에 가서 여기서 부록 CD 다운로드를 눌렀어요. 그쵸? 여기 IT 도서 교재의 검색란에다가 쓱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여기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의 부록 CD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갔죠? CD1 뜬 것까지. 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똑같죠? 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여기서 누르면 돼요. 엣지 브라우저로 여신 분은. 자, 그러면 우리 문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서에 새 폴더를 누르시고, 아니다. 그냥 만들게요. 여기 문서에 여기 CD1 있죠?
요 CD1 어차피 압축을 풀 거니까 이 CD1의 이름을 바꿔서 넣죠. 예를 들어서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한다면 이렇게 zip 파일이 받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파일 열기를 눌러보시면 그 파일이 열려서 보일 거예요. 저처럼 알집이 깔려있는 분도 있고 깔려있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건데요. 여기서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 돼요. 압축 풀기 하고 확인. 그럼 압축이 풀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다운받은 사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복잡한 창들 다 닫을게요. XX, 다 X.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화면 아래 부분에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가 파일 탐색기라고 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이 떴죠. 여기서 문서에 가서 보시면 좀 전에 만든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여러분들 이름을 쓱싹으로 주신 분도 있고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로 주신 분도 있고 다 다르게 주신 거 알아요, 그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확인했는데 난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도 있겠다. 다시 우리 네이버로 들어가서 블로그를 열어볼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가 좀 익숙하시면 제가 엣지 브라우저로 할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블로그에 밑에 내 블로그를 누르면 본인의 블로그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메뉴는 내 메뉴의 관리로 간 거죠. 내 메뉴의 관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까 여기 블로그 정보에 우리 입력했던 내용들이 있을 건데 여기 사진을 못 넣었었죠? 그래서 그거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사진도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등록을 눌러볼게요. 등록.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첨부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서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받은 거 우리 문서에 있었죠. 문서에 본인이 이름 주셨던 저는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로 이름을 줬었으니까 여기 폴더로 들어가서 이미지는 책에서는 여행 19를 골랐는데 마음에 드는 이미지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뭘 고르시든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만 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니까요. 그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열기 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블로그 주제, 아까 프로필 이미지 요거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모바일에 커버 이미지 바꾸실 분은 한번 등록해서 바꿔보세요. 그리고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누르고 조금 쉬었다 하죠. 요거 다 적고 확인 딱 누르면 이렇게 저장 중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고 확인하면 이게 이제 저장이 돼서 내 블로그 가보면 여기 딱 반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반영되고 여기도 반영되고. 아마 프로필 사진은 이쪽에 보일 건데 제가 이 프로필 부분이 가려지게 돼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요건 아마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름 바꾸신 타이틀 들어가고 타이틀에 이름 들어가고 여기 별명 들어가고 여기 소개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넣었던 프로필 사진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기본 디자인을 설정하는 부분보다 일단은 내 메뉴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내 메뉴의 관리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자, 아까 여기 블로그 정보를 설정을 하셨어요. 이 블로그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쁘게 블로그 프로필을 찍으셨다. 그러면 그 사진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프로필 정보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요. 내 이름이나 성별 공개할 거냐 뭐 이런 정도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 기본 서체 사용이란 데로 볼까요? 자, 기본 서체를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에 어떤 글씨체로 할 건지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블로그 포스팅을 쓰실 때 그 서체가 어떤 서체가 이쁠지 한번 골라보시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일상이다, 리뷰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시작해나 뭐 히피체, 손글씨체 같은 걸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블로그의 경우는 이런 글씨체는 좀 이쁘게는 보이지만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퀘어체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뭐 나눔 고딕이든 본인이 원하시는 글씨 서체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크기. 기본적인 블로그의 크기는 15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는 16을 쓰고 있지만 19도 괜찮을 것 같아요. 16이나 19 정도로 맞춰서 일단 써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한 19 할까요? 크게? 그럼 19로. 그리고 뭐 색상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 행간은 줄 간격이거든요. 보통 18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은 이제 블로그 쓸 때 정렬 방식인데 저는 왼쪽 정렬이 더 편해서 왼쪽 정렬로 두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가운데 정렬로 해서 글씨를 많이 쓰겠다 하면은 미리 가운데 정렬을 해두셔도 되지만 글씨 쓰실 때 막 가운데로 막 배치가 돼서 적히는 게 은근히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쪽 정렬로 맞춰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서체는 개인의 어떤 쓰시는 그 뭐랄까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정보 전달을 위한 거라면 가급적이면 반듯반듯한 좀 가독성이 좋은 서체를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일상 글이라든지 이런 걸 적으실 분은 뭐 이쁜 서체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설정하셨으면 확인 한 번만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확인 버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설정에 있는 메뉴들 쭉 설명드리고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도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블로그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블로그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내용을 적었던 블로그라 내가 아예 생으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 초기화를 하실 수는 있어요. 블로그 초기화라는 건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초기화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싹 지워버릴 때 블로그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24시간 이내 또는 7일 이내로 초기화를 설정해서 지울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딱히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 내가 블로그를 아예 싹 지우고 다시 만들겠다 하실 때 활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방문 집계 보호 설정. 자, 요거는 성별,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서 나의 집계가 보이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블로그에 방문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이렇게 찍히겠죠. 그런 게 그냥 집계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내 이름이 찍히거나 어느 지역에 산다는 지역이 찍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거조차 싫다 하면 체크를 풀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 여기서 CC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작권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 블로그는 사실 저작권이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쓴 글은 나의 어떤 창작을 좀 보호하는 이런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기 위한 글이라고 한다면 그 글을 다른 사람이
퍼가서 쓰게 하거나 재가공해서 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CCL을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 저작자를 표시하는 안에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저작물 변경을 허락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일반적으로는 사용 안 함으로 합니다. 자,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 사용을 만약에 설정해 놓으면 내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글이 11자 이상일 때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는 건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의 글이 쭉 적혀 있을 때 뒤에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의 출처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건 지우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냥 사용으로 기본 세팅대로 두고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금지 설정,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F12번 눌러서 다 긁어오시는 거 봤죠, 그쵸? 사실은 이거를 사용으로 해놔봤자 네, 다 긁을 수는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못 긁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 사용으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재생 설정, 요거는 옛날에 이제 블로그에 딱 들어가면은 뭐 음악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럴 때 이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블로그 딱 들어갔는데 막 음악이 나오면 놀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HTML 태그를 요즘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특별히 건들 건 없어요, 그죠? 만약에 뭐 사용 안 함으로 바꾸신 분은 이제 확인해서 설정하시면 되고, 지금은 저는 그냥 기본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광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 그런 걸 스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 블로그에도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막 뭐 광고를 적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차단하는 게 차단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차단하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설정을 맞출 수가 있고, 차단된 글들은 차단된 글 목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댓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팸 필터로 차단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그 글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써두셨던 분의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지금 스팸 필터로 차단된 내용들이 보이네요. 자, 댓글 안북을 권한, 요거도 이제 비밀글 쓰기만 허용합니다. 내가 맺은 류만 쓸 수 있게 합니다. 기본적으로가 아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웃 그룹 관리. 여기는 뭐냐면 아직은 여러분들 이웃이라는 단위가 없지만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되면 서로 간에 이웃을 신청하시고 서로 이제 방문도 하고 소통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서로 간에 아이디도 공유해서 이웃도 맺어보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웃을 서로 이제 맺을 수가 있죠. 그런 이웃 그룹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이 최근에 글을 언제 쓰고 있고 이웃 추가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자주자주 블로그를 하는구나, 이런 사람 어때요? 이때 블로그 잠깐 하고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이웃들이 활동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주 활동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면은 당연히 내 블로그에도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잘 활동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니 이런 이웃 같은 경우는 쫓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를 추가한 이웃들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서로 이웃이 들어온 것들을 신청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웃은 수락을 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서희추 카페 같은 데도 들어가서 볼 건데, 요런 데서 이제 내가 어떤 게시글을 남겨놓으면은 거기 이제 카페에서 게시글을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웃 소통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뭐 나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관심사가 맞다 하면은 수락, 아니면 거절, 그죠? 이상한 사람이면 신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꾸미기 설정은 19페이지에도 나와 있네요. 자,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을 들어가서 볼 건데, 내 블로그의 배경이 바로 스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스킨들이 있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아, 이게 베이직이 원래 기본이었겠구나. 그럼 나도 이걸로 골라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고르면 그 스킨이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 메뉴에 관리해서 꾸미기 설정에 스킨을 한번 넣어봤어요. 엄청 많은데 미리 보기 눌러보면 어떻게 나오는구나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체크를 해서 스킨 적용을 하시면 바로 스킨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스킨이 바뀐 거 보이죠? 아까 제가 2단형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고른 스킨인 1단형 레이아웃 스킨으로 바뀌었죠. 그쵸? 자, 스킨을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20페이지에서는 8페이지에 있는 가을 속으로 스킨을 골랐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킨으로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내 메뉴에 보시면 관리에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레이아웃은 2단형 레이아웃, 3단형 레이아웃, 1단형 레이아웃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블로그의 포스팅을 보시면 웬만한 마케팅 블로그들은 아마 대다수가 1단형을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포스팅의 내용이 한가득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옆에 아무것도 없어서 집중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이거든요. 일단 설명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찾아서 보아볼게요. 아까 쳤던 게 제가 군자동 신축 원룸이었나요? 꼭 이걸로 칠 필요는 없지만 이걸로 쳐서 볼게요. 자, 여기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돼 있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얘는 어때요? 1단형으로 돼 있죠. 그죠? 잘 썼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성수동 중개사는 어떤가 볼까요? 여기도 1단형이죠. 자, 근데 이 위쪽을 좀 더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해놨을 거예요. 눌러보면 소형 사무실, 여기는 이제 중대형 사무실, 여기 신축 사무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디자인을 스킨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위젯을 넣어서 HTML로 연결한 게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실제 이렇게 하려면 조금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 땐 이분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업체를 맡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아예 만들 수 없다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감각이랑 HTML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분은 이렇게 누르면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게 만들어 놨네요. 자,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거 미스쿠스 올라 부동산 여기는 어떻게 꾸몄나 볼까요? 여기는 3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위쪽에 타이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로필 이쪽에 이제 사업자 정보가 보이는데 아까 1단형 레이아웃과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이만큼이 이제 포스팅 영역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되게 좁아 보이죠. 사진이 요만해요. 이게 최대로 들어간 거예요. 얘는 이만하고 어디가 더 속 시원해 보여요? 이쪽이죠. 그쵸? 그래서 마케팅용으로 만드는 그런 블로그들은 보통은 1단형 레이아웃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시소주택 여긴 어떻게 돼 있나? 여긴 2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자, 위쪽에는 타이틀 넣는 구조가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이만큼이 이제 메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 메뉴를 보시면 1단형 레이아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만큼이 뭐가 또 있다 보니까 좁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옆에 이제 방해되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포스팅의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단형 레이아웃이 편하신 분은 2단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게 워낙에 2단형 레이아웃은 옛날부터 많이 쓰는 구조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디자인 차이고 내가 어느 정도로 쓸 것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2단형까지는 뭐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추천은 1단형입니다. 넓죠? 그죠? 이분 보니까는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연결해서 넣네요. 근데 3단형은 그도 아니고 너무 좁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보면은 방도 너무 좁아 보이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3단형을 안 쓰는데 이분은 왜 3단형을 고집하고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1단형을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1단형이 좋은 이유는 만약에 이후에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위쪽에다가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성수동 부동산 거기 눌러본 거 기억하시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좀 공을 들인 거예요. 아마도 요 정도 같은 경우는 금액대를 조금 더 주고 드렸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는 아니니까 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초반대로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링크를 연결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런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 업체들마다 가격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저분이 했다면은 그만큼 돈을 세이브 하시고 만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 어떤 걸로 고를지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추천은 1단형 레이아웃.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설정에서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글 영역은 넓게로 놓을게요. 그리고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사용 설정에 타이틀 체크해 놓을게요. 카테고리도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카테고리도 설정을 할 거니까. 그리고 위젯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위젯을 꼭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더 내 블로그에서 띄우고 싶은 정보들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 아까 사업자 정보 있죠. 자, 물음표를 한번 제가 눌러보면은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홈의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에디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있으신 분은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하신 후에 옆에 체크를 해주시면 사업자 위젯이 이렇게 달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냐는 이제 끌어다가 내가 두고 싶은 영역에 두면 돼요. 뭐 위쪽에 놓으려면 위쪽에 놔도 되고 아래쪽에 놓으려면 아래쪽에 놔도 되고. 자, 만약에 난 달력도 놓겠다. 그럼 달력도 체크해서 놓으면 달력이 생기죠. 얘도 내가 원하는 데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내가 두고 싶은 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 점선 같은 거 보이죠? 이때 놓으면 돼요. 당연히 위쪽으로도 내가 놓을 수 있어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위에다 놓겠다.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 이렇게 점선 생기죠? 그럼 떼서 놓으면 돼요. 이렇게. 사업자까지 위쪽에 놔볼까요? 검색장도 이렇게. 위젯은 한 줄에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 X 달려있는 애들은 끌 수 있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뭐 시계도 넣겠다. 그럼 시계도 꺼내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 배치하면 되죠. 자, 마음에 들게 위젯들 한번 꺼내 보시고 밑에 적용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뜨는데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위젯들이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또 바꿀 때도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에서 내가 뭐 사업자는 리뷰인데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X 뭐 닫는다든지 달력을 위에다가 놓을래. 그럼 끌어다 놓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세팅해서 적용을 하면 그대로 바뀌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메뉴는.
이번에는 22페이지예요.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저는 뭐 여러 개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요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 전체 보기가 있고 그 옆에 에디트라고 있어요. 요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메뉴로 넘어와질 거예요. 자, 요 메뉴가 지금 22페이지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여기 카테고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낙서장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이전에 활용하던 블로그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냥 얘네들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밑에다가 카테고리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선택돼 있을 때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게시판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책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개 만들었네요.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여행을 띄고 떠나요.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해서 또 만들 거면 또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 그 다음에 또 뭐죠? 건강을 지켜요네요. 건강을 띄고 지켜요. 엔터. 혹시 기존에 카테고리가 있으셔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저랑 따라서 같이 만들어 주세요. 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 다시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입니다. 요 카테고리 이름이 이번에 맛집을 찾아요네요. 맛집을 찾아요. 엔터. 또 하나. 그러면 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해요. 이렇게 해서 일상을 누려요. 하고 엔터.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카테고리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지우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저장을 안 했나 보다. 잠시만요. 얼른 만들게요. 저장하기를 안 누르고 아까 빠져나왔나 봐요. 이게 이제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텐데 위쪽에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 자,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드셨죠? 이제 여기 밑에다가 내가 구분선을 구분을 해놓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분선 추가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 밑에 이렇게 구분선이 점점점점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대로 다 설정해 놨다라고 한다면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 중이 뜬 다음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뜰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나중에 이제 내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의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는 2차 카테고리 생성 및 카테고리 삭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개 이제 질문 주신 게 있으셨죠? 선생님, 카테고리가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2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대요. 이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요에 국내랑 국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행을 떠나요를 좀 더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땐 다시 에디트를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에서 요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놓은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 여행을 떠나요에 해당하는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엔터. 그러면 이 국내 안에 9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요 여행을 떠나요라는 상위 카테고리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은 이 아래 다시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겠죠? 요런 식으로 나누는 게 2차 카테고리고, 이거보다 더 나눠서 카테고리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 카테고리는 2차 분류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아까 오류가 떴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2차 카테고리를 만들 목적이 아닌데 얘를 잘못 눌러가지고 만들었다. 아까처럼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드셔도 되지만 얘를 그냥 끌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뭐 상위 카테고리를 꺼내 놓겠다. 또는 하위 카테고리로 넣겠다. 이런 것들을 끌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넣을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삭제할 거면 그냥 선택하고 삭제. 아까는 제가 보시기 편하게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렸었죠? 그러고 다시 만들었었는데 상위 카테고리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추가한다.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5페이지의 내용은 조금 더 배우기라고 적혀 있고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26페이지의 내 블로그 가기에서 카테고리 확인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상단 메뉴 설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늘의 내용은 끝나는데요. 일단 그 내용 설명하기 전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본다면, 혹시 여기 제가 비공개 게시판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는 지금 보면 자물통이 잠겨 있죠. 이거는 뭐냐면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일기장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만 들어가서 보게 하고 싶다 하면은 비공개로 그냥 걸어두시면 이렇게 자물통이 생겨요. 물론 공개로 바꿀 때는 다시 눌러서 공개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은 비공개로 해놓은 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게시글 자체도 비공개로 저장이 되다 보니 공개로 바꾼다고 해서 게시글 자체들이 아마 공개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공개 게시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젯을 만드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글쎄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은 어떤 정보인데 저장해 놓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비공개 게시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글 이 카테고리들마다 옆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를 표시할 거냐 이런 메뉴가 있기도 하고 주제 분류가 있기도 하죠. 만약에 좀 더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주제 분류를 선택해 놓으면 크롤러가 좀 긁어낼 때 좀 더 분류를 해서 볼 때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정도라서 제가 아까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게시판의 모양과 여기 게시판 모양이 조금 다르죠. 요게 어떤 거냐면 글보기가 블로그형이냐 앨범형이냐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거 저장 한번 하고 내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게시판들은 앨범형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눌러보면 어떻게 뜨냐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마다 이렇게 포스팅이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앨범형 게시판이에요. 물론 이날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적고 최신에 적은 게 아마 이걸 건데, 이런 식으로 앨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바로 눌러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앨범형 게시판을 제가 잠시 블로그형 게시판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블로그로 바꿨거든요. 블로그형으로. 맛집 이야기를 눌러보면은 제일 최근에 포스팅부터 그냥 펼쳐져서 나오죠. 이런 게 바로 블로그형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형 게시판은 실제로 메뉴를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눌러보았을 때 그냥 제일 최신의 포스팅부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눌러서 볼 수 있게 아까처럼 메뉴로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로 그냥 포스팅이 보여지다 보니까, 만약에 게시글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블로그형 게시판이 나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게시글이 예를 들어 매물 정보가 많다라고 할 때는 보고 싶은 걸 눌러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경우는 앨범형으로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이거 바꾸는 것도 그냥 선택해서 바꾸면 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바로 바꿨어요. 그죠? 다시 맛집 이야기 누르면 딱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27페이지 상단 메뉴 설정하기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모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단 메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 영역의 관리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저는 프로필 영역 관리를 누르기도 하지만 저는 보통은 내 메뉴의 관리로 가요. 왜냐하면 프로필은 제가 위에다 놓을 수도 있지만 밑에다 놓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메뉴의 관리로 가고 있어요. 자, 내 메뉴의 관리에 보시면 메뉴글 동영상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메뉴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이 있는데요. 프롤로그와 블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는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딱 가서 봤을 때 지금 이런 형식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냥 일반 블로그고요. 프롤로그로 띄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린 포스팅부터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보이는 게 프롤로그라고 해요. 물론 게시글이 어느 정도 많이 쌓였을 때는 기본 열려지는 형식을 프롤로그로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게시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를 기본 메뉴로 두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블로그냐 프롤로그냐는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 밑으로 보시면 상단 메뉴 지정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설명하려고요. 자, 일반적으로 잠깐 내 블로그를 잠깐 가서 비교해 보면 이 블로그, 프롤로그, 블로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프롤로그 모드에서는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블로그 모드라고 해도 지금 제가 상단에다가 카테고리를 꺼내놔서 그렇지 하단에 카테고리가 있다면 카테고리 자체가 잘 보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들을 여기 상단 메뉴에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관리에 내 메뉴의 관리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메뉴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에서 바로 상단 메뉴 지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상단 메뉴는 4개까지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 건강을 지켜요를 선택, 맛집을 찾아요를 선택, 일상을 누려요를 선택.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 선택한 메뉴가 4개가 떴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또 확인을 누르면 내 블로그로 갔을 때 요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쫙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여행을 떠나요를 우리가 쫙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누르면 건강을 지켜요를 쫙 볼 수가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설명을 했습니다. 28페이지까지 내용이네요. 그래서 등록된 상단 메뉴 확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들은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는 가장 첫 시간에는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나머지 메뉴와 블로그 통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다 만 거 있죠. 우리 그 블로그에 간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인 미리 캔버스를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